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수연 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원은 시도분담금 사업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용역의 전문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사전기획 보고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원래 저희 안전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시설보험 운영하시잖아요. 그 시설보험을 운영하는 회사였던 교육시설재난공제였는데 2020년 교육시설법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되면서 재난 예방부터 노후시설, 환경 개선에 이르는 업무까지 교육부 및 교육청 시설과를 도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 역시 공간 재고조화 사업의 대상학교로 선정되신 선생님들께서 과연 이 사업이 무엇이고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공간 구현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하는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된 연수입니다. 특히 오늘 강사님은 교환을 보고 제가 꼭 모시고 싶다고 생각했던 분인데요. 학교마다 공간에 대한 고정된 시각이나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문정석 소장님의 강의를 통해 그런 시선이 조금이나마 유연해지고 혁신적인 학교 공간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내는 교육시설 안전에서 드린 것 같고요. 보니까는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2회차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앞에가 아마 개론적인 내용일 거였고 오늘은 조금 약간 실천적인 내용에 대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개론 관련된 내용이 제일 어렵고 재미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결과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어떤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흥미 있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면이 보이시죠? 네, 저는 방금 아까 소개받은 대로 이렇게 문정석이라고 하고요. 그 동국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건축 설계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5, 6년 전부터 저는 학교 프로젝트에 조금 관여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전기획부터 이제 공간을 직접 설계하는 일까지 어떤 조금 전체 그 과정들을 조금 경험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조금 학교가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5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로 5가지 뭐가 있는지 딱딱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 전제를 조금 드리면은 그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맞닿아 있는 물질 문화가 어떻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공간적인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그 전략을 들여다보시면 이래서 이게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공간을 바꾸는구나. 약간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 갑자기 이렇게 뒤에 어떤 서양 남자가 나오고 레스 이즈 모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데요. 레스 이즈 모어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적은 게 많은 거다. 단순한 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한 게 좋은 거다라는 말들. 옷도, 공간도, 다른 어떤 것들도 사람들이 그냥 심플한 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말이 공교롭게도 건축에서부터 태어난 말입니다. 이 말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 후에 이제 전 세계가 그 전쟁에 의해서 많이 무너지고 폐허로 변했을 때 1950년대죠.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진 주거와 필요한 건물들을 빨리 복구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구하긴 하는 건데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 게 또 중요했죠. 저렴하게 빨리 짓는 게 중요했던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무너지기 전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무너지기 전 상황은 굉장히 막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그런 건물들이 전 세계에 많았는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한 땀 한 땀 전통적인 주거 환경, 공간 환경을 다시 복구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안 해봤던 시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저희 주거 환경, 공간 환경, 학교 환경을 싸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긴 건물들 그 대부분 이제 그런 건물들을 짓기 위한 하나의 그냥 논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논리에 대한 요구에 생긴 말이 이렇게 메시지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의지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물들이죠. 보면은 유리의 창이 크고 하얗고 반듯반듯합니다. 반듯반듯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사무실 또 우리 학교들도 조금 이렇게 이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는 빠른 시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후 복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1960년대가 지나고 70년대가 지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단순한 게 좋은 거냐는 말에 의지해서 이것저것을 빨리 만들다 보니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시지 오브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뒤에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아마 다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아파트입니다. 편복도 아파트죠. 자, 이렇게 층별로도 똑같이 생기고 내 집도 옆집과 똑같이 생겨서 가끔 이제 어디가 어딘지도 막 헷갈리고 약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루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지루한 문제, 단조로운 공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댈 만한 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약간 말장난 같지만 모어이지 모어, 다다익선이라는 뜻이죠. 많을수록 좋다는 뜻. 네, 이 말도 건축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고요. 아마 여러분들 미술 공부하신 분들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그 사조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말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게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싹 바꿨습니다. 이제는 많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공간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뭐 집 근처나 근무하시는 곳 근처에 이런 건물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모처럼 보이시나요? 굉장히 이렇게 요란하죠, 건물이.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지만 옆에 뭐 간판 보면 영락없이 우리나라인데, 네,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 건물은 예식장 건물입니다. 결혼식을 하죠, 여기서. 지금은 이런 데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1970, 80년대에는 이런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청첩장 받았는데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음표를 찍죠. 돈이 별로 없나? 왜 이런 데서 결혼하지? 요즘은 이런 데서 결혼 안 하죠. 별로 이제 있지도 않고요. 하지만 1970, 80년대에는 상황이 달라서,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웨딩 캐슬이라고 하는 서울의 가리봉동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게 1990년대 초반입니다. 학생 때 제가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놀라운 게 이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사장님은 이 건물을 짓고 3년 만에 떼돈을 버셔갖고 그 옆에 똑같은 건물을 또 짓습니다. 네, 놀랍죠? 3년 만에 돈을 엄청 긁어 모아갖고 옆에 웨딩캐슬 2를 짓습니다. 네.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누가 이렇게 유치한 공간에서 결혼식하지? 의아하겠지만 그 당시는 사람들이 뭐 이런 것처럼 뭐 꿈과 환상의 공간에서 결혼식만큼은 막 지저분한 내 주변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뭔가 낭만적인 공간에서 결혼식을 하면 좋겠어. 약간 이런 바램을 가지고 이런 데서 결혼을 했겠죠. 네, 과잉의 시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먹혀 들어가던 시대의 건축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시기는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를 지났더니, 아까 적은 게 많은 거야가 시간이 지나 또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이것처럼 많은 게 좋은 거라고 믿고 또 여기저기 특징적인 건물들을 만들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쯤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보면 어떤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건물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아마도 뭐 보시면 다 아실 건데,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처럼 생겼죠. 근데 웃기게도 이 건물은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네, 짝퉁이죠. 자세히 보면 짝퉁인 거 알아채실 텐데, 이 건물은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건물입니다. 경주에 있고요. 그것도 첨성대와 왕릉이 있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놀랍죠? 경주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천년 고도의 역사를 자랑한 역사 도시인데, 놀랍게도 그 문화재를 보호하게끔 설정되어 있는 관광단지 한복판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경주의 유적이 산재해 있는 도시만에 뜬금없이 로마 이탈리아 콜로세움이 있는 건데, 자, 이 건물의 용도는 뭐 이탈리아에서 왔으니까 연상되시는 게 있을 텐데, 피자 파스타 가게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상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경주에 관광을 가면 저 건물을 보고 이제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무리 그 흉내내는 건 좋지만 관광 역사 도시만에 저렇게 짓는 건 좀 잘못된 행동 아니냐. 이제 저희들은 그걸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때만 해도 2000년 초반만 해도 그런 제어 장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게 좋은 거라는 말에 또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또 그 대안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2000년이 지났고 21세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기도 21세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공간 환경의 어떤 주된 경향,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선과 같은 말들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성의 시대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yes is more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less is more, more is more, 이번에는 또 yes is more인데,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yes is more. 네, 조금 이거는 직역을 하면은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yes, 네라고 하는 게 더 많은 거야? 약간 해석이 좀 이상하죠?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자면, no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yes라고 하는 게 좋은 거야. 예라고 대답해.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공간의 어떤 트렌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겠지만, 약간 굉장히 이거는 낙관적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요즘에 기술로 안 되는 게 뭐 있어? 요즘에는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웬만한 거 다 돼.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기술의 힘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도 옛날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기술의 힘에 의해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한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 yes is more라는 말은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에 대한 낙관을 바탕으로 이제 건축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냥 캐치프레이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 네,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왕릉이 이렇게 보이죠? 그 서울이고요. 서울에 있는 경희궁이라고 하는 곳인데, 경희궁 앞에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뭔가 누에고치처럼 불이 들어오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뭔가 건물 같기도 하고, 뭐 텐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건물은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yes is 뭐, 그 예라고 대답해. 안 되는 게 무엇이더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물은 궁 앞에 있으니까 뭔가 문화재 관련된 시설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프라다라고 하는 외국계 명품 브랜드 샵의 명품 샵입니다. 네. 명품관이에요. 그것도 국내 브랜드도 아니고 물건 넘은 외국 브랜드. 여기서 잘못 샀다가는 명품 밝히는 사람이라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브랜드가 왕궁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역사 유적지 앞에 떡하니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건물이 약간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시면 약간 건물이 이렇게 원반처럼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건물이 이렇게 다람쥐통처럼 원반이 달려 있어서 건물이 3시간 단위로 90도씩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패션쇼 전시장으로 쓰다가 3시간이 지나가면 건물이 90도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3시간 이후에는 미술 전시관으로 쓰이다가 또 3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또 90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계단형 공간이 또 밑으로 내려와서 그 3시간은 또 국장으로 쓰다가 또 나중에 이제 또 3시간 지나서 또 나머지 한 바퀴를 다 돌면 이벤트 전시장으로 건물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반 바퀴씩 돌 때마다 건물의 용도가 하나, 4번씩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건물이 움직이는 건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샵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합문화 시설인 거죠. 물건도 팔고 영화관도 됐다가 패션쇼도 했다가 무슨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이벤트장도 됐다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 일종의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허가가 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은 실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원방 같은 게 있죠. 자,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건물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건물에 대한 상식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 기존의 건물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들은 재난과 지진이 일어나도 튼튼하게 버티고 있어야 되니 건물은 무조건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생겨야 되고 약간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이 건물은 그런 게 에이, 그런 법이 어딨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다 이렇게 생길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가능성의 여지들이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건물들, 공공 건축물에서도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그 롤케이크처럼 생겼는데 사실 굉장히 유명한 건물입니다. 유명한 건물이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건물만 외국 나가서 보고 오면 우리나라에도 이거 짓겠다고 하도 북을 쳐대갖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된 건물인데 보면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겉에 이제 건물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안에는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요란하게 생긴 부분들이 있죠. 자, 이 뻥 뚫린 부분 바닥에 있는 이 시설은 재래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전통시장이죠. 자, 밑에 이렇게 전통시장이 큰 실내 공간 안에 있고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치처럼 생긴 건물이 있는데 자, 이 건물의 정체는 재래시장을 가장 이용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래시장을 제일 잘 이용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누굴까요? 아마도 재래시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주로 장볼 때 마트 같이 재래시장 잘 안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건물은 재래시장을 젊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 임대 주거를 이 주변에다가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청년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청년 임대 주거가 이 위에 있고 가운데에는 텅빈 공간에 재래시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장을 볼 때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저렴하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재래시장에 있는 매대에서 창업을 이렇게 준비해서 자기 그 장사를 런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아파트 1층에 그 시장이 있는 셈인데, 이거 말이 돼? 어떻게 시장이 1층에 있는 아파트가 어딨어?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모든 게 가능해진 시대에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사진에서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기찬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그런 식으로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있던 어떤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기술의 힘에 의해서 하나하나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회적인 배경 설명 이제 마칠 텐데,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강력한 공간에 대한 가장 유행 또는 공간을 포함한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디자인의 그 유행이라는 게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게 뭘까요?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 언어? 어, 하도 유행해서 너도 나도 다 하나씩은 이렇게 생김새를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의 그런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심플한 거는 뭐 여전히 유행하죠. 또는 뭐 복고풍의 이런 것도 뭐 유행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의외의 것입니다. 뭐냐면은 귀여움입니다. 귀여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저게 뭐 귀여운 게 어떻게 유행인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요것은 다 뭔지 아시죠? 크레딧 카드입니다. 예, 여러분 지갑 안에도 다 하나씩 있는 크레딧 카드. 근데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 크레딧 카드는 미국에서 신용카드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을 때 디자인입니다. 어, 굉장히 싸구려 플라스틱 조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화폐를 대신해야 되니까 당연히 색깔은 금색이고 돈에 있는 그런 문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플라스틱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다음에 난데없이 로마 장군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로마 장군의 얼굴이 들어가 있지 싶겠지만 신뢰와 신용을 상징해야 되니까 서양 사람들 생각에는 로마의 뭐 인물들 집어넣으면 뭔가 신용과 신뢰를 상징하지 않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의 초기 디자인이 나왔는데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신용카드 이렇게 생기셨나요? 네, 아마 이렇게 생긴 신용카드 갖고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즘 신용카드는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 무양도 없는 신용카드도 있고, 뭐 이런 카드도 있는데, 이거는 카카오뱅크에서 만들면은 나눠주는 자기네 캐릭터를 박은 카카오뱅크 신용카드죠.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출범한 지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유치원생들이 엄마 바지 치마를 막 잡아당기면서 이 카드가 갖고 싶다고 엄마 아빠를 쪼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신용카드 가져봤자 아무 쓸모도 없는 요만한 꼬맹이들이 이 카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귀엽기 때문이죠. 귀엽습니다. 자, 그래서 귀여움이라고 하는 디자인의 유행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싸 보이지도 않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비싸고요. 비싼데 사람들이 의외로 실제로 비싼 걸 살 때 생각하는 어떤 장벽들을 귀여움은 쉽게 극복을 해버립니다. 진짜 비싼 거, 명품은 사람들이 사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이 비싼데도 귀여운 물건은 이 정도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어, 그 약간 도둑처럼 스르륵 여러분들의 지갑을 강탈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귀여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디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건축 디자인에도 이 귀여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향이 드디어 침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은 굉장히 큰 돈이 들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디자인의 경향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실험이나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눈과 코와 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귀도 달려 있고요. 고양이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건물은 놀랍게도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이고 초중고등학교는 아니고 대학교 기숙사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여학생들이 이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기숙사, 얌전하게 생긴 기숙사가 학교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적도 더 잘 받아야 되고 조금 더 웃돈을 얹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내부 공간은 뭐 평범하겠지만 건물이 뭐 귀여운 고양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처음에는 굉장히 모험이었겠지만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같은 학교에서 기숙사 건물을 또 의뢰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건물에 상투도 틀고 이빨도 달려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마인드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를 닮았습니다. 건물이.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이 굉장히 그 네모 반듯하고 진지하고 엄숙해야 된다는 관념에서 탈피해서 귀여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학교 공간의 어떤 경향들, 학교 공간 개선 사업을 해서 완성된 사진을 보면 뭐 여전히 빠듯빠듯한 공간들도 있지만 조금 다른 시도를 하는 학교 공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뭐 비교적 색깔이 알록달록한 것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 공간은 제가
창원에서 그 본 학교 교실 리모델링한 사례인데요. 약 자세히 보시면 창문이나 이런 것 책장을 통해서 부엉이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네, 부엉이 얼굴을 닮았어요. 자, 어떻게 보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엄숙한 공간,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특히나 기능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조금 스트레스를 저감시키고, 학교를 이렇게 공간에 정을 붙이고 조금 적응을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조금 유머스러운 디자인, 약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 안 되는 게 어딨어라는 낙관을 바탕으로 물론 기능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5가지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마지막 5가지 중에 이제 그 마지막 이슈가 이제 오늘의 본론인 공간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 4가지 정도를 빠르게 넘어가고, 마지막에 본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기획이라는 이름으로 그 공간을 어떤 사전 예산 그 전체적인 어떤 기획을 반드시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을 바꾸기 전에 이제 공간을 어떻게 바꿀지를 논의하는 단계인데 항상 그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을 논의하기 위한 중심은 교육 프로그램에 있다는 거 아마 너무 중요해서 그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현장에서 모두가 이 당연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건너뛰고 바로 공간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사용자 참여 과정에서 이제 건축사가 학교에 오면은 학생들한테 종이를 나눠주고 그 학교 뭐 배치도 지도가 그려져 있는 종이를 나눠주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막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나중에 결과물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었지? 그 약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학생들은 막 너무 자유롭게 그리잖아요. 뭐 그 구름 위에 올라 타게 해주세요. 뭐 하늘을 날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학교 공간 지도에다가 막 그리는데 뭐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는 알겠지만 그게 실제로 공간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건축가도 뭐 참고만 할 뿐이지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소모성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지금 좀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교육 기획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어떤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학교가 갖고 있던 어떤 좋은 교육의 방향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방향들 그리고 과거에 했던 활동 중에 좋은 게 뭐였고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게 어떤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가 밟아온 역사 중에서 좋은 게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조금 개선되어 온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또는 나쁜 게 개선되지 않고 쭉 이어온 것들이 무엇인지 학교의 어떤 그 발자취를 학교가 걸어온 길을 한번 정리하는 워크숍을 하는 어떤 사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이런 걸 하고 나면은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을 쭉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개선하거나 조금 없애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리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된다고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보기 좋게 다시 정리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학교의 어떤 역사를 회고하고, 그걸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살려야 될 것과 개선이 필요한 거, 없애야 될 걸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공간에 담아야 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조금은 더 간추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간추린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본 그런 워크숍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조금 단순해지고
조금 더 단순해지고 점점 이제 단순해지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순한 상태로 정리가 돼야만 공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단순하게 정의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공간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요거는 경기도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그 사전기획을 하면서 정리했던 학교의 공간적인 문제점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학교도 학교 주변이 다 주차장이어갖고 난개발 때문에 학교 이렇게 통학로도 주차장이고 아이들이 통학 보행권이 너무 열악한 거죠. 그거에 더해서 학교가 너무 밀도가 높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다른 학교는 그러면 어떤 공간적인 밀도를 갖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표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얼마나 공간적으로 밀도가 높은지 또는 아니면 밀도가 여유가 있는지 약간 이런 상황들을 조금 파악을 하면서 우리 그 앞에서 정리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경기도에 있는 이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공간적인 밀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이런 공간 문제점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 공간의 교실들을 어떤 식으로든 압축하지 않으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근데 필요한 실은 많은데 학교 그 사업 내용은 추가로 공간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본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다이어트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자 참여와 문제점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공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어떤 학교 공간의 문제점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리한 우리 학교가 가야 될 지향점과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 그 공간을 압축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실들을 막 합쳐서 잉여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 막 약간 요런, 다음에 우리가 교류 공간을, 잉여 공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공간을 교육 프로그램에 맞게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돼. 약간 요런 큰 전략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그림은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학급 교실을 줄일 건지 아니면은 관리행정 공간을 줄일 건지 또는 지원 영역의 공간을 줄일 건지 공유 공간, 복도나 화장실 같은 그런 어떤 공용 공간을 줄일 건지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한 그림들이고요. 이제 요거는 대체로 건축가의 몫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제 학교가 갖고 있는 공공성의 특징 때문에 학교가 이런 식으로 개선됐을 때 지역사회에도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어떤 공간의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약간 추상적인 그림이지만 학교 곳곳에 어떤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백설기에 건포도 박혀 있는 것처럼 초코칩 쿠키에 초코칩처럼 학교 곳곳에 이렇게 넣겠다. 약간 그런 전략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큰 공간 만들기 방법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짜주신 어떤 수업 프로그램의 내용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수업명,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필요한 역량이 뭔지, 어떤 진행 방식의 수업을 할 건지,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어느 공간을 사용할 건지,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는 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세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공간을 조성하기 전에 하나의 사전 계획이 다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정리가 되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건축가가 부응하는 방향에 맞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의 구성보다 관계의 지도를 그린다는 말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저한테 이 강의를 요청 드릴 때, 되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 공간 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끝나고,
끝나버리더라. 약간 이런 한계에 대해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조금 상의를 드렸는데, 그거랑 조금 더 관련이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거, 사실 재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시는 주거의 인테리어 그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데? 약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골치도 아프지만, 내가 쓰는 공간에 구성을 하는 일들은 굉장히 재밌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것보다 공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실 구성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기획을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건축가들한테 뭐 이 실은 일로 옮겨주시고, 뭐 저 실은 절로 옮겨주시고, 뭐 교무실은 이쪽에 있는 게 좋고, 막 이런 요구들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건축가가 그에 맞게 공간 구성을 해서 사전 기획을 완성하거나 공간 평면도를 완성을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사전 기획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전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간의 어, 지도를 그리는 거, 공간 프로그램을 조금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간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여기서는 공간의 사용 방법과 절차를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을 예로 들면, 교실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가지고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지를 고민한 다음에 공간에 대한 구성을 생각하는 게 맞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예와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좀 옛날 사진이 나오죠? 뭔가 벌판에 선이 그어져 있고, 편말이 막 꽂혀 있는데, 보면 뭐 거실, 변소, 온돌방, 이런 게 꽂혀 있습니다. 약간 이상한 사진인데,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1970년대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네, 아파트 모델 하우스예요. 네. 요즘에는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요즘은 근사하게 막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제 청약저축 부은 사람들이 막 분양권을 따기 위해서 오는데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그렇게 근사한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렇게 아파트 대상 부지에 분필로 흰 선을 그어놓고 여기가 거실, 여기가 변소, 온돌방 이렇게 편말을 꽂아놓으면 이제 주거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드는 다음에 이 선과 선을 건너뛰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거실이고 옆을 돌면은 여기가 온돌방이 있고 이 선을 막 건너뛰면서 내가 살 집의 선 체험을 미리 하는 거죠. 자, 그런 순서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이 나오고 옆으로 돌아가면 뭐 변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간의 어떤 체험을 순서대로 해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공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예를 보여드리면 이 화면에 보시면은 똑같이 네모나게 생긴 공간이 있는데 문을 밖에서 잠그게 돼 있는 네모난 방을 우리는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잠그게 돼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안에서 걸어 잠글 수 있게 되어 있는 공간을 우리는 내 방 또는 호텔이라고 부르죠. 근데 공간의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공간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공간의 사용감과 절차가 반대로 뒤집히면은 감옥도 됐다가 내 집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의 내용이 성질이 전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공간의 디자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잠그게 돼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공간의 프로그램에 더 가깝습니다. 좀 더 예를 보여드리면, 두 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위에 좌측에 보시면은 가운데 뭔가 등대 같은 공간이 있고, 바깥에 복도에 칸칸이 작은 방들이 있는데, 요거는 중세 시대의 감옥입니다. 네, 감옥의 사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등대같이 생긴 공간에 감옥을 감시하는 간수가 있는 공간이고, 밖에 있는 칸칸에는 이제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의 간수가 여러 명의 죄인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감옥인데 우측에 보시면은
똑같이 평면도가 또 거의 비슷하게 생긴 공간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고요.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또는 공연장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감옥과 공연장의 평면도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공간의 프로그램이 다른 거죠. 어떤 공간은 공연장은 밖에서 가운데를 보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연장이라고 부르고 감옥은 공간은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서 밖을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감옥이라고 한 명이 여러 명을 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네. 조금 의미심장하죠? 공간의 모양은 똑같은데 공간의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감옥도 있다가 공연장도 됩니다. 자,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한두 개 정도 더 보여드릴 텐데, 자, 뭔가 지도가 나오죠?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공간에 가면은 나눠주는, 안내도입니다. 한 가지 조금 힌트를 드리면, 이 공간은 대한민국 유부남들의 지옥이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네, 대한민국 유부남들은 이 공간에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자, 어딜까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죽기보다 가기 싫어하는 그 어떤 공간. 네.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남자분들 아마 있을 텐데, 이 공간은 이케아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이케아 쇼핑몰 가면은 나눠주는 지도인데요. 이케아가 그 대한민국 남성들의 그 지옥이 된 이유는 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케아는 한 번 들어가면 이케아에서 파는 모든 그 제품들을 다 보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쇼핑의 지옥을 만들어 놨죠. 자, 그래서, 물론 뭐, 몇 번 가다 보면 중간에 탈출하는 구멍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지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파란 부분의 이 지도 어디서 많이 본 지도에 가깝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하철이나 기차 노선도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 얘기는 이케아라고 하는 쇼핑 공간은 지하철 공간, 기차역 공간의 사용 방법 절차, 공간 프로그램을 쇼핑 공간에다가 카피해서 가져다 넣은 공간입니다. 자, 이 얘기는 공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공간 프로그램을 다른 공간에다가 이렇게 카피하거나 복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상컨대 이 이케아의 공간 프로그램을 학교에다가 카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 번 들어가면 그 공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절차들을 다 밟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공간. 자, 굉장히 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네, 아마도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간 중에는 스파르타 학원 같이 약간 강제하는 공간들이 아마 이케아의 공간 프로그램과 비슷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간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학교 담당하시는 분들이 경험했던 공간 중에 나는 어떤 공간을 사용했던 경험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공간의 사용 방법과 절차를 학교에다가 도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 우리가 건축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뭔가 발명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배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약간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간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의 사용 방법에 맞게 기존에 있는 어, 공간 요소들의 배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기존과는 다른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게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언급드리고 다음 이제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만화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반복을 조금 여러 번 하는데, 즐거운 회식을 위한 공간 전략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학교에 계신 분들도 아마 회식을 할 텐데, 대개 이제 회식하면은 고기 먹으러 가죠. 네, 저희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가 고깃집 문을 열면 대개 이제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고깃집
불판이 쫙쫙쫙쫙 놓여져 있고 방석이 이제 조율해서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풍경을 보면 갑자기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왜인지는 아시죠? 네, 학교에 계신 분들도 이제 회식 요즘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회식하면 이 풍경을 보고 각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이유는 다 웃으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 앉으실지를 예상해서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빨리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게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지혜인데, 자, 이거는 고깃집의 그 자리, 기본 자리 배치고, 한 시간 뒤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건 이제 학교 버전은 아니고 회사 부장님 버전인데, 네, 부장님이 이제 가운데 앉으시고, 이제 주변으로 이제 순서대로 앉는데,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장님 주변으로 이제 침묵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부장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마음대로 고기도 거먹고, 이제 동료분들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수다도 떨 수 있는 이렇게 유흥의 영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회식 아마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공간의 프로그램, 공간의 사용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바꾸면 이 별로 재미없는 회식을 재미있는 회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배치를 공간의 사용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바꾸면? 자, 아마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다들 아마 소그룹, 네, 그룹을 나누는 방법도 있죠. 어떤 분들은 좀 더 과격하게 부장님을 술을 잔뜩 먹여서 빨리 보내는 방법도 있다, 막 이런 말씀도 아마 하실 텐데, 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별로 민주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다 동감하실 거는 디자인을 바꾸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디자인을 바꾼다? 뭐 예를 들면 방석을 세련된 걸로 바꾸고 조명을 뭐 근사한 걸로 바꾸고 뭐 술집 뭐, 이렇게 공간 환경을 뭐, 세련되게 바꾸고, 어, 뭐, 뭐, 레트로 풍의 술집에서 술을 먹던, 뭐, 세련된 공간에서 술을 먹던 이 회식의 풍경 자체는 아마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제시하고 있는 그림은 조금 난폭한 그림이긴 한데, 뭐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은 한쪽으로 이렇게 가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앉아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술을 먹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부장님하고 건배도 하고, 부장님의 그 훈화 말씀도 듣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다음 타자랑 이제 타자 주자 교체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부장님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이런 회식. 물론 뭐 이렇게 이렇게 회식하면은 부장님이 화낼걸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의 예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풍경조차도 어디서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이거 이런 공간 프로그램 어디서 많이 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뭔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싶은 분들 있을 텐데 아마도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은 사극에서 그 왕이 궁중에서 연애를 할 때 어떤 형태로 연애를 하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궁중에서 연애를 하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죠. 네. 아무리 영의정 좌의정이라도 궁중에서 회식을 하는데 왕의 얼굴을 바로 똑바로 쳐다보고 술을 마시라고 하면은 술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불편해서 술 못 마십니다. 자, 그러니 궁중에서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이렇게 비껴 앉아서 술상을 비껴 앉아서 연애를 하죠. 이 문제는 비껴 앉으면은 눈을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눈을 둘 데가 없으니 이 가운데에서는 그 춤을 추는 무희들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춤을 춥니다. 자, 이런 식의 공간 프로그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공간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공간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마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워크숍을 할 때, 학교 공간의 어떤 프로그램, 예시를 설명드릴 때 이 밥상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이거는 한식 뷔페상이죠. 각각의 그 접시에 다양한 음식들이 담겨 있는 밥상입니다. 자, 어떤 밥상은 이런 한식 뷔페상 같은 밥상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고기 불판처럼 메인 음식이 정해져 있는 밥상도 있습니다. 자, 한식 반찬 밥상은 메인 음식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다 중요한 반찬들이죠. 그런데 요거는 모든 음식 중에서 고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상추나 김치나 무슨 오이절임이나 이런 것도 다 고기를 중심으로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한 그 반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 영역을 차지하는 공간이 있고 나머지가 중심 영역을 받쳐주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모든 공간이 다 그 중요한 공간이 약간 분산되어 있는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3의 이 두 개에 속하지 않는 제3의 공간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것처럼 각각의 단위 공간에 중요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그 세트로 들어있는 약간 이런 공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심 영역이 있는 공간, 각각이 다 중요한 공간, 그 다음에 각각의 공간에 중요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그 하나의 모듈이 다 곳곳에 박혀 있는 이런 공간. 자,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자, 우리 학교는 요 세 개의 밥상 중에서 어떤 밥상의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하면서 그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실제로 공동 육아 공간을 그 디자인 계획을 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공간의 사용 방법과 절차를 공동 육아 공간의 그 어머니들하고 구성했던 사례고요. 뭐 이런 그 실제로 워크숍을 하면서 이건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학교 프로그램을 공간 프로그램 사용 방법 절차를 이렇게 정리했던 사례들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교재가 나눠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교의 사례인데요. 공간 프로그램을 선생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우리 학교는 어떤 식의 공간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논의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보면은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깔 있는 구슬들이 깨어진 목걸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공간 프로그램을 고민하면서 학교에 있는 모든 공간이 이런 식으로 구슬로 꿰어지는 모든 공간들이 다 하나의 큰 순환으로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공간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네, 약간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서울에 있는 공방 중에 가제트 공방이라고 하는 목공 공방이 있어요. 이 공방은 처음에는 1층에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아리 활동을 조금 운영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공방이 생겼는데 아무도 공방 교육을 받으러 지역 주민들이 오지 않아서 이 공방 에서 일하는 공예가가 왜 지역 주민들 다 소원이 그 조그마한 가구 만드는 게 소원이라고 하면서 막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무도 들으러 오지 않지? 라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로 이제 공방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아이들 육아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공방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이 건물 주인을 설득을 해갖고 2층에는 엄마들 마을 카페를 만들고 3층에는 아이들 도서관을 만들고 했더니 엄마들이 공방교육을 받으러 와서 아이들은 3층에다 던져놓고 1층에서 공방교육 3시간 받고 끝나면 2층에서 엄마들끼리 수다 떨다가 수다 또 끝나면 3층 올라가서 다시 아이 픽업해갖고 집에 가면 되는 그런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러니까 어머니들이 공방교육을 받으러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간 프로그램이 서로 물고 물리는 네트워크형 공간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공간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 이용되지 않던 공간이 활력을 가지고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보신 이런 그림들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작동하는 학교 공간, 서로 맞물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재에 아마 메일로 다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간 프로그램 이게 조금 중요해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아까 뒤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공간 전략하고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어떤 학교 공간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학교 공간 만드는 사업이 이제 학교로 넘어오면 되게 담당 선생님들이 정해지는데 담당 선생님이 정해주면 굉장히 부담이 크세요. 돈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실패하면 안 되니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실제 공간 사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하고 연습 게임을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그 다른 학교에서 학교 공간 개선 사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하고 간단하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학교 주변의 마을의 문제점을 같이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의 기간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는 거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면, 그걸 수집을 한 다음에 하루 날 정해서 다 모인 다음에 각각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같이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2주를 시간을 보내고 3주 차에는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은 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그 포토샵으로 합성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능력으로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글씨는 하나도 없고 다 그림으로만 된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펼치면 오른 좌측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사진이 들어가 있고 우측에는 아이들이 합성한 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이 학교의 모습인데 학교가 이렇게 생겼고 아이들의 그 개선 방법은 학교 방음벽 없애달라. 학교가 너무 상박하니 방음벽 없애주세요. 자, 그다음에 학교 뒤편에 놀이공간이 있는데 방과 후에는 이용 못하니까 문을 닫아주세요. 네, 방과 후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등굣길이 여기 터널을 지나는데 무서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특정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이 맞춰지는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런 그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등굣길에 철조망 쳐져 있는 공간에 놀이터 만들어주세요. 합성은 요즘 아이들 합성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저분한 공간에 사람들이 쓰레기 못 버리게 어르신들을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다음에 학교 너머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이건 뭐가 문제인지 잘 보면 모르시겠죠. 여기에 앉아서 벤치에서 쉬다 보면 여름에 이렇게 물 내려가는 요 구멍에서 그 악취가 올라온대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렇게 이동해 주세요라는 네, 이런 나무 판자는 필요 없고 돌만 있으면 앉을 수 있으니 그 냄새 안 나는 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다리 밑에 쉬는 공간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학교 담장에 포장이 안 돼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자전거 전용 도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건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이들 통학로인데 이 길을 걷다가 요즘에 급발진하는 차들 가끔 있잖아요. 차가 급발진하면 학생들은 다치고 이쪽에 안쪽에 있는 나무는 안 다칩니다. 이건 뭔가 굉장히 큰 문제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 공사를 한 그 교통과 공무원은 그 목이 날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물론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완전히 잘못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통학로인데 밤에는 계단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 이렇게 노란색으로 페인트 칠해주세요. 요 벌은 왜 그려져 있냐면 요 밑에 양봉하시는 분 양봉장이 있대요. 그래서 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사진들도, 그 어린이들이 찍어 갖고 왔는데, 저기는 남한이고 여기는 북한도 아니고 왜 안전봉이 있다가 말죠? 이상하죠? 있으려면 다 있던가, 없으려면 없던가 해야 되는데, 뭔가 남한과 북한에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할 거면 다 해라.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니 이렇게 페인트만 칠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아버님 중에 술 드시고 오시다가 여기서 넘어지신 학부모님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 아이디어를 내신 거였는데, 네, 이런 일들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네, 이런 아이디어들이 수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웃긴데요. 여기 끝에 보면 노란색 점자 블록이 있죠. 장애인들이 점자 블록을 밟으면서 이제 횡단보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넘어오다가 신호받고 걸으면은 이쪽 끝에도 점자 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점자 블록이 없습니다. 네, 무한정 앞으로 그냥 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네, 여기도 생겨야 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학교 주변에도 학생들하고 카메라 들고 보면은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도블록 따라가다가 죽습니다. 그, 이 안내판에 머리 박고, 가다 보면 정 가운데 박혀 있죠. 네. 옆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바로 진짜 죽습니다. 이거.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무 자라는 곳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건데, 뿌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들리죠. 이런 부분들,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이디어. 요거는 고등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해법은 차를 신고한다가 아니고 부숩니다. 부숩니다. 차를 발로 차서 부시면 된다고 합니다. 부셨습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장애인 분들이 점자블록 따고 따라서 걷다가 죽습니다. 네, 머리 박아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맞죠? 자, 되게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 또 이것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가 도로 중간에서 없어집니다. 있을 거면 다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는 갑자기 사라지고 또 점자 블록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네, 자전거 대여 영역을 이렇게 페인트만 칠해서 만들고, 자, 이런 것들을 무려 50가지를 다 모아갖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교 공간에 대해서 또는 학교 주변에 대해서 말하는 입이 터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 다음에 이제 학교 공간에 대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례인데,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공간 안에 직접 쉼터를 아이들하고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버려지는 생활용품들을 주워 모아갖고 돈이 전혀 들지 않은 방법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모아갖고 각 학교에서 5개의 아이디어를 보내주면 그 모아갖고 그 공짜로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자, 요거는 학생들이 에스키모 이글루 같은 걸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버려지는 그 학습지 종이를 찢어갖고 이런 걸 만들겠다는 계획을 보내줬고요. 어떤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폐차된 차들이 많아서 그걸 주워갖고 학교에 와서 학교에 누울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보내줬습니다. 물론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교장 선생님이 아시면 까무러치시겠다 했지만 어쨌든 선별을 했고요. 뭐 각각의 아이디어 5개를 그 선정한 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실제로 한 달 동안 수업 끝나고 정해진 공간에 모여서 이 5개의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 풀고 끝 남은 그 학습지 표지를 다 찢어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에스키모 이글루를 만드는 과정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죠. 자, 어떤 학생들은 학교 급식실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포장 박스를 다 모아 갖고 와갖고 이렇게 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폐차에다가 침대 만들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집에서 버리는 이불, 막 옷까지 다 주워 갖고 와갖고 매트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너무 훌륭해갖고, 2019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건축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그 전시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 직전에 전시를 했는데, 여기는 서울역 전시장에서 그 아이들이 2주 동안 만든 결과물들을 전시를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고 갔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다고 코멘트까지 남기고 가셨는데, 자, 요게 뭐 이런 선생님들이 마시고 버린 커피잔 모아갖고 이런 거 만든 학생들도 있고요. 아까 본 그 학습지 찢어갖고 온 학생들이 에스키모 이글루 만들었는데, 안에는 이렇게 천장에서 불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쉬는 거라고 직접 실험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계단형 휴식 공간도 있고, 이렇게 어, 급식소에서 나온 박스 종이 이렇게 모아갖고 만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앉아도 될 만큼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망의 폐차를 가지고 침대 만들겠다고 하는 학생들인데 실제 폐차는 구할 수가 없어서 학교 영성과에서 학교에서 책걸상 고치시는 분이 쫄대를 빌려주셨다고 해요. 그래갖고 차 모양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 갖고
패널도 만들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가급적 부담이 없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수업의 일환으로 하시면 이제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학교 밖에 눈을 돌리면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공간의 운영 방법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간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서울에 있는 광화문 교보문고 사진인데,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20년 전에 교보문고는 순전히 책만 파는 서점처럼 생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을 당당하게 사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놨고, 최근에는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을 전시하는, 꼭 책을 요즘에는 책을 사는 것도 트렌드라고 해서 책을 보지 않더라도 책을 사는 게 힙한 거야. 약간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갖고 약간 이런 식의 공간으로 책을 접하는 공간의 모습들이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한 독립서점이라고 하는 공간의 서점의 새로운 형태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요거는 책도 팔지만 모임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독서 동아리도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독립서적들도 전시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 공간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듣는 책도 있잖아요. 뭐 윌리의 서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듣는 책을 앉아서 읽기 위한 전용 도서관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쯔타야 서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본에 가면 그 서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적인 게 이쪽에 만약에 음식물 관련된 책을 파는 코너가 있으면은 여기서 책을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음식물 레시피가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서점 뒤편에서 그 책에 나오는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방이 서점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점 안에 주방이 있어? 약간 쯔따야 서점은 그렇게 구매를 하는 행위와 어떤 책을 읽는 행위,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행위가 결합이 되어 있는 통합적인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 공간들. 또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그 서점에서 밤을 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서점들도 있습니다. 서점인데 밤샐 수 있게 침대를 제공을 해요. 이렇게 인디언 텐트 같은 거 쳐놓고 9시면 서점이 문을 닫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밤새도록 서점에서 책을 마음대로 보면서 이렇게 누워서 책 읽다가 잘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공간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학교 밖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도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기상천외한 공간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요즘 보실 텐데 라면을 종류별로 여러 개 골라서 먹을 수 있는 한국 라면이 요즘 워낙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공간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라면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책을 서가에 꽂아놓고 그 보고 싶은 책을 거기서 꺼내서 읽는 시스템을 우리가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책장 위치 라면이 꽂혀 있고 들어가면 책 대신 내가 먹고 싶은 라면을 막 진열대 서재에 꽂혀 있는 라면을 보다가 나 이 라면 먹고 싶어 하면 골라서 그 매대에서 조리해서 먹으면 됩니다. 뭔가 도서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라면을 먹는 불식적 프로그램과 결합을 시켜버렸죠. 이런 공간적인 그 혁신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약간 신기한 공간적인 경험들, 뭔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공간의 경험들을 제가 이렇게 학교에 도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런 공간에 대한 변화들이 더 빨리 먼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학교 밖으로 눈을 돌려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가장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학교 공간 바꿀 때 어떤 공간의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들, 전략들을 쓸 수 있는지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경계를 흐리는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닌데요. 어떤 공원의 사례인데 보면은 이렇게 그 어린이 놀이 공간이 이렇게 둥글게 모서리가 말려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벽은 사실은 담벽이에요. 담벽이 있고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직각으로 만나는 일반적인 공간을 이렇게 둥글게 벽과 바닥 사이를 둥글게 말아놨더니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과 벽이 만날 때 이렇게 선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명확하게 생기는데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둥글게 말아서 바닥과 벽의 경계를 없애버렸더니 그 이렇게 아이들이 체력이 되는 데까지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생긴 겁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1학년 아이들은 한 요 정도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가 조금 더 몸이 크면은 조금 더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3학년쯤 되면 이제 요 위에까지 올라가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그 아이들의 발달 성장에 따라 놀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풍부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들을 경계를 흐리는 방법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로 요즘에 학교 공간 혁신 사업 한 사례들을 보면 교실과 그 복도 사이의 벽을 폴딩 도어를 달거나 아니면 가변형 벽을 설치해서 필요에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계를 흐리는 하나의 그냥 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고정된 벽이 아니고 뭔가 필요에 따라서 경계를 없앨 수도 있고 좀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들, 이건 실제로 교실과 교실 사이의 벽을 트고 거기다가 가변형 벽을 설치해서 필요에 따라서 교실을 2배수로 확장해서 쓰거나 또는 닫아서 각각의 개별적인 공간으로 쓰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경계를 흐리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경계 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공간과 공간 사이에 딱딱한 벽을 둘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한 부드러운 벽을 둘 것이냐, 약간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공간을 구획을 하기는 하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커튼처럼 걷었다가 이렇게 쳤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공간을 분리하더라도 안에가 보이는 공간, 또는 적당히 소리가 그냥 통하는 공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닫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여는 것도 아닌 약간 중간 정도 성격의 영역을 만드는 이런 방법들도 하나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공간 전략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경우는 학교 공간에서 공간이 너무 닫히면은 안에서 아이들이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적당히 공간이 이렇게 서로 통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공간들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의 공간에 도입을 할 수 있고요. 자, 아마도 보시면은 이런 경계를 흐리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변형 공간을 만들 때 응용이 풍부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조금 말이 어려운데 공간을 체계화하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어떤 교육 방식, 공간 프로그램을 다시 정의해서 그거에 맞게 공간을 다시 그 체계를 다시 구성하는 거, 이렇게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건 사례는 서울에서 공간혁신 사업을 했던 건데 별거 없기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은 요 아이가 밟고 서 있는 요 네모난 요 그 의자같이 그 스툴이라고 하죠. 이 스툴에 있습니다. 이 스툴은 위에가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이 뚜껑을 열면은 이 안에 옷이나 책가방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책가방과 옷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걸터 앉거나 이렇게 올라가서 발표를 할 수 있는 무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스툴의 바닥에는 그 움직이기가 쉽게 롤러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수업 방식에 맞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갖고 그 모듈형 수업을 하기에도 손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대를 구성해서 쓸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공간 그 조건을 만드는데 그 편리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요 수출 하나로 인해서 책걸상을 주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나 모듈형 수업한다고 이렇게 배치를 바꾸다 보면 아이들이 책가방 걸려 있죠. 신발, 책상 따로, 책걸상 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간편하게 바꾸어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방식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어, 칠판이 대개는 이제 요 화면 쪽에 있는데 이 교실은 특이하게 복도 쪽으로 칠판이 나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이건 가변형 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이 교실에서 수업을 했던 학생과 선생님들의 의견은 길이 방향 그 길이 방향으로 아이들이 넓게 앉고 그 짧은 방향으로 칠판과 선생님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니 학생들하고 선생님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잖아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조금 더 수업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얼굴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약간 이런 어떤 수업에 운영하기에 조금 더 집중도가 높은 수업이 운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방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마트형 교실을 구성을 했던 사례인데, 대개는 이제 스마트 교실이라고 하면 컴퓨터가 있는 교실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재래식의 칠판을 활용한 수업 환경과 그 컴퓨터, 그 빔과 전자칠판을 사용한 스마트 교육 환경을 같이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전자기기는 반드시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 장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그 칠판을 활용한 핀업용 수업으로 수업 방식을 이렇게 용이하게 바꿀 수 있어서 굉장히 이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동시에 그 수업을 진행 가능한 방식으로 교실을 구성을 했더니 스마트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아슬아슬함, 부담이 굉장히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스마트 교실하면 완전히 막 디지털로만 이루어진 그런 게 아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적절히 섞어서 유연하게 공간을 다시 정의하는 그런 체계화하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진인데 체계화하기에 굉장히 이게 가장 좀 임팩트가 있는 공간의 사진입니다. 이 공간 여러분 보시면 뭔가 주방의 풍경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에요. 공중 화장실이고요. 요 불 들어와 있는 각각의 칸이 그 각각의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변기랑 조그마한 세면대가 들어있고 남녀 구분 없이 이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명 성평등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자, 대개는 이제 이러면은 서로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화장실 쓰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화장실이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놀라운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이런 화장실이 조성이 된 다음에 성범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각각의 개인 변기 칸으로 이동했을 때 프라이버시는 철저하게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화장실에 대한 체계를 완전히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간의 풍경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두컴컴하고 냄새가 잘 안 빠지는 그런 화장실에서 굉장히 밝고 열려 있고 공유 주방처럼 보이는 화장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전략은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인데, 동력학을 계획하기 전략입니다. 요 얘기는 시간대별로 공간의 프로그램을 다르게 쓰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요 화면은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이건 인터넷 서비스인데,
어떤 공간은 특정한 시간대만 운영이 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죠. 학교도 이제 방과 후에는 아무도 안 쓰잖아요. 또는 뭐, 낮에만 운영하는 식당, 그리고 뭐, 저녁에만 운영하는 어떤 공간, 이런 공간들을, 이런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다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공간이 비는 시간에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공유 공간, 공유 오피스 사업처럼 이렇게 시간을 거래하면서 안 쓰는 공간에 대한 그 사용을 다른 사람한테 연결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그 공간의 주인한테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공간을 다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학교 공간도 실제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마 방과 후에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방과 후에 체육관이나 일부 공간을 개방한 학교들은 이미 이런 시간에 따른 동력학을 계획하기 전략을 이미 쓰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학교들은 마을 상생형 학교, 지역의 열린 학교를 좀 더 추구하기를 요구받다 보니 이런 시간의 동력학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학교의 안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학교를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쓸 수 있는 여지들을 조금 고민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의 동력학을 계획하기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전략은 재미있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잡종 만들기, 짬뽕 공간 만드는 건데, 네, 한국 사람들은 엄연히 생각해 보면 공간을 디자인하는 능력보다 공간을 뒤섞어서 짬뽕 공간을 만드는 거에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찜질방이죠. 여기 보면은 찜질방은 저렴하게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그 숙박업소의 기능부터 레스토랑이죠. 식혜 먹고 그 라면 먹고 하는 식당의 기능, 그다음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 기능, 그다음에 목욕을 할 수 있는 사우나와 목욕탕의 기능,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회의 공간이 있는 찜질방도 있더라고요. 뭐 영화관, 식당, 숙박업소, 목욕탕,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의 기능을 다 섞어서 진짜 정체불명의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용도와 프로그램을 뒤섞는 전략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학교 밖에 존재하는 그런 전략들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밤새도록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서점의 사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북카페 플러스 숙박업소 플러스 서점의 기능이 결합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잡종 공간들, 학교에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뿐만이 아니고 약간 학교 공간에는 카페형 공간을 집어넣기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잡종 만들기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략은 말이 좀 웃기죠? 실행 계획을 남발하기 전략입니다. 뭔가 남발하기? 자,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사례로 보여드리는 학교 쉼터를 아이들하고 돈이 별로 안 들고 망해도 상관없어 정도의 가벼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약간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진은 서울에 있는 어떤 공간의 사진인데요. 서울의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 패션 플라자라고 해서 DDP라고 하는 굉장히 똥덩어리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이제 동대문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패션 그 시장이 있는데 그 낡은 허름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쭉 옷 도매 상가가 있죠. 그 옥상에 가면은 DRP라고 하는 왠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패러디한 것 같은 DRP라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DRP는 동대문 루프 파라다이스, 동대문 옥상 천국의 약자입니다. 자, 이 공간은 뭐 하는 공간이냐면, 그, 그, 옥, 패션 도매 상가 건물 옥상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축제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의 이름입니다. 보면은 동대문 패션 상가에서 버리고 남은 넝마들을 다 옥상에다 주워 갖고 와갖고, 이렇게 막 앉을 수 있는 공간, 스크린,
뭐 조명 이런 걸 얼기설기 만든 다음에 이 공간을 운영한 청년들이 오늘은 무슨 쿠바 무슨 하바나 나이트 클럽 축제를 열 거야라고 SNS에 공지를 올리면은 젊은 사람들이 쿠바 음악 틀어놓고 여기서 쿠바 음식 막 해먹으면서 막 춤추고 막 쿠바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쿠바 사진 보여주고 막 갑자기 음악 듣다가 춤추다가 먹다가 술 먹다가 막 이런 축제를 합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굉장히 힙한 축제로 조금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이 되다가 이제 필요 없어지면 싹 치우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 없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냥 공간을 조성하는데 돈도 안 들죠. 그냥 주변에 있는 버려진 거 넉마장이 주워갖고 이렇게 공간도 만들어갖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공간을 살아있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 넝마 같은 것들을 주워갖고 공간을 축제를 하고 이벤트를 하는 것들이 자, 아까 보신 그런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벌어져 있는 넝마들을 주워다가 쉼터를 만든 사례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공간 실행 계획을 남발하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라도 한번 해보는 거 그냥 망하면 어때? 어차피 돈도 안 들었는데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척자가 되기 전략은 학교 밖으로 교육 공간이 확장되는 거는 학교 운영만으로도 골치가 아픈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결합이 돼야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 학교가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한테 이용이 되면 될수록 지역의 정치인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수혜자가 많아질수록 학교가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그 꼼짝도 안 하는 정치인들이 학교 공간의 예산을 더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먼저 좀 지역사회에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전략은 학교가 학생 수가 줄면서 남는 공간이 생기고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각 학교마다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공간, 잉여 공간이 학생 수가 줄어서 생기는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하기도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그 위험을,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고 있다는 걸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 남는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조금 고민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전략은, 아까 그냥 짬뽕 만들기 전략이랑 비슷한데, 아까 제가 그 육아 공간하고 결합된 그 목공 공방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공간을 서로 연결시켜 갖고 서로 공간을 살아나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 청하초등학교라고 하는 공간 개선 사업을 한 학교인데 도서관하고 돌봄 교실을 합쳐놨습니다. 자, 도서관은 주로 학교 시간, 방과 시간 안에 운영이 되고 돌봄 교실은 방과 후에 운영이 되니까 이 두 개 공간을 합쳐놨더니 방과 후 교실에서 도서관을 방과 후에 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서로 두 공간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좋은 그 만남을 이뤄내서 좋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타야 서점하고 주방을 같이 합쳐놨더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여지들이 생긴 사례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래시장과 청년주거를 합쳐놨더니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켰더라는 그런 사례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여러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예가 아마도 카페일 겁니다. 자, 이 사진 보면은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도 떨고 자기 업무도 보고 공부도 하고 심지어 자는 사람도 있어요, 카페에서. 사실은 우리가 카페형 공간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는 카페형 공간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유롭게 품을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카페형 공간을 좋아하실 텐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킬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고민들, 그 다음에 기존 공간들을 이렇게 재활용해서 이건 구령대를 놀이공간으로 바꾼 사례인데 근데 기존의 공간 자원들을 합쳐서
교실들을 합쳐서 공유 공간을 만들고 뭐 약간 그런 정도의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들을 약간 기존 공간들을 그 각각의 공간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합쳐서 새로운 공간으로 쓰는 전략이라고 해서 통합하기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 공간을 만드는 전략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서울에 있는 미랄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미랄 학교는 학교 공간에 이런 큰 대공간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학교 이벤트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기서 각각의 교실로 연결도 되고요. 그다음에 놀라운 일은 주말에는 여기서 결혼식도 합니다. 결혼식도 하고요. 어떤 교회 중에 성전을 갖지 못한 교회가 여기서 예배도 봅니다. 네, 결혼식도 하고 예배도 보고. 자,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교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죠?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이 넓은 공간 안에 면에 있는 이 가까이 교실들은 위에서 셔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말에 퇴근하기 전에 셔터를 내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실이 이렇게 완전히 주말에는 그 안에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닫혀버리는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 큰 비움을 디자인해 갖고 다양한 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린 예 중에 그 개별 밥상 사진처럼 어떤 학교 도서관은 큰 도서관을 구성한 게 아니고 각각의 도서관을 쪼개갖고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래갖고 학교 여기저기에다가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도서관을 1층에다만 두는 게 아니고 쫙 작게 쪼개갖고 4층에도 두고 3층에도 두고 막 이런 식으로 가끔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진 서울에 있는 신길중학교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굉장히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진 학교긴 한데 이 학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교의 중심 공간이 별로 없어요. 대신 중심 공간을 안 만드는 대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학교의 외부 공간이나 교실들을 다 쪼개서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장점을 누리고 있는 학교로 유명해진 학교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정반대로 학계 공간 자원을 다 통합시켜 갖고 이렇게 중심 공간을 하나 크게 만들어 갖고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학교도 있죠. 이거에 그 분산하기의 정반대 중심 공간을 만드는 전략, 여기서는 이제 체험을 발산하기라고 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는 굉장히 좁고 답답한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 여기서 막 숨을 수 있는 아지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여지의 공간의 어떤 힘을 이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특히나 몸이 작다 보니 어른 스케일에서 공간을 만들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잘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막 장롱 안에 숨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빽빽한 형태를 만드는 전략이 가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돌연변이 공간을 만드는 전략, 이렇게 라면 도서관 같은. 그리고 어떤 학교는 학교 운동장이 없어서 학교 건물 자체를 운동장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학교도 있습니다. 돌연변이를 만드는 거죠. 특히나 그, 어떤 일본의 유치원은 이런 식으로 던킨도넛 같이 생긴 학교 유치원을 만들어 갖고 유치원 학생들이 서로 용이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의 환경들을 조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교 안에 친환경 공간을 집어넣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기 전략, 그 다음에 지역과 마을 연결하기 전략,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의 전략을 통해서 조금 학교 공간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의 방법들을 여러 학교에 계신 분들이 고민하는 방법들이 여러 군데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같이 대화해 가면서 같이 만듦을 통해서 같이 만들고 같이 책임지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절차가 하나의 민주주의의 훌륭한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민다움을 교육하는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훌륭한 교육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